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일정을 늦췄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질 시기도 이제 다 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달 한 20일 정도 되면 목면 시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박 대표님하고 이제 상의한 끝에 이제 오늘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중께도 바빠가지고 이제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처음에 저거 할 때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저녁 시간을 해가지고 그걸 한쪽에 이제 좀 하고 하니까 먼저 선발 식당에 뭐 했는데 그 식당보다는 그래가지고 현장에 와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야외에서 한번 그래도 뭐 다소 안 낫겠네 싶어가지고 자수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점은 뭐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 바쁘신데도 박 대표님 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원래 한것만 넣고 벼가지고 말 그대로 한것만 대박 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다.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영양의 석보에 우리 그 박충락 그 회장님으로 해가 장목반이 구성돼 가지고 여기는 저 황금알 농법을 제일 먼저 도입하시고 하신 우리 최영석 회장님 계셔요. 뭐 꼭 회장이 돼서 회장 호칭을 드린 게 아니고 지역에 또 우리가 연배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최영석 회장님 잠깐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많이 애쓰신데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제가 뭐 사과에 대해서는 크게 실력은 없습니다만은 황금알을 갖다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실무적인 면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그 대표님한테 배우셔가지고 올해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먼저 결과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전파를 해 주시는 우리 최영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황금알 농법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과수 재배에서 우리가 지금 몰랐던 작물의 생리 패턴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가 우선이고 어떤 게 좋은 거라는 건 이제 나눠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과수 농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게 우리 사과 농사에서 전반에서 많은 게 놓았다가 사라지고 놓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식물의 패턴에 가까워야 돼. 사과가 먹고 사는 것, 배추가 먹고 사는 것, 감자가 먹고 사는 것 다 동일하게 토양에 주면 얘들 주는 만큼 먹어요. 잔량이 다를 뿐입니다. 사과가 안 열면 비료를 더 많이 먹고 사과가 많이 열려 있으면 비료를 적게 먹어요. 사과가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와서 열매를 가져가기 전에 잎이 못 먹어요. 열매가 먹어버리고 열매는 가면 갈수록 관이 굵어져서 열매로 영양이 많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가을이 돼서 비료를 적게 들어있으면 잎이 자꾸 얇아져요. 그러면 색이 안 납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 사과의 기본이 되는 비료량에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비료량이 충실이 안 해지면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측정기도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그 측정기를 활용해서 비료를 쓰라는 겁니다.
5cm, 10cm, 15cm, 25cm 이렇게 찍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최영석 회장님 집에 지금 비료를 계속 올렸는데 결국엔 어디 비료가 가 있냐면 15cm 밑에 있어요. 그런데 사과가 많이 안 연 나무는 15cm 밑에 비료도 없습니다. 그럼 15cm까지는 거의 10cm나 이때까지는 큰 나무는 적은 나무는 많이 편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큰 나무는 많이 먹고 없어요. 0.2 정도. 아래쪽도 비료가 큰 나무는 적어요. 사과가 착가량이 없었기 때문에 잎이 두꺼워서 비료를 뿌리로 영양이 많이 내려가서 많이 먹은 거예요. 홍로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지금 상태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수확 이후에 잎이 일을 많이 해서 비료 흡수를 많이 했다. 요건 전라도 무주에서 무주 쪽에서 가서 책정을 했을 때 여기는 부사, 여기는 홍로. 그런데 달려있는 우리가 홍로가 비료를 많이 먹었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부사는 비료가 많이 남아있고 홍로는 적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홍로를 수확 이후에 뿌리에서 온 영양소가 과실이 없으니까 잎으로 갔어요. 그 잎으로 간 영양소는 잎이 두꺼워져서 영양산물을 광합성인 영양소가 뿌리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이 자라서 홍로가 큰 원인이 꽃눈이 커져 있습니다. 후기 비대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부사들은 과실이 늦게 따기 때문에 이 시량이 부족하고 잎 두께가 얇아지면 그 생산산물이 많이 못 자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잎이 오므리서 크고 다 크고 나면 펴져라. 그 연면시비 하라 소리인데 초기 연면시비는 얘를 갖다가 잎을 키우고 두텁게 하는데 아주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에 해당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모든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목매시비. 피부로서 설탕 한 포를 가지고 처음에는 물 500에 10kg 쓰고 두 번째는 5kg 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골드그린 2리터. 그래서 이 3회를 해주면 얘는 피부로서 흡수된 에너지로 꽃을 크게 피우고 수정 능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목매시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사과가 수정이 안 되고 다 안 좋다 그러면서 개개체가 멀쩡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들이. 그거는 전년도에 단풍이 잘 들어서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안 들면 뿌리가 계속 일을 해요. 잎이 영양을 많이 내려준 영양소를 뿌리는 잎이 떨어져도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풍을 들이라는 거고, 가을에 감사비로 주는 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나쁠 때는 독약이 돼버려요. 단풍이 안 들이는 동작을 안 하고 비료를 먹어버리면 이건 이미 독약이 돼버려요. 그거는 우리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지금은 목매시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목매시비는 꽃을 크게 피우고 수정 능력을 좋게 하고 추위를 이기게 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봄에 꽃이 피고 새순이 나올 때 잎의 크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0원짜리 동점할 때 그 연면시비 하면 제일 안에 저 과총잎 작은 거는 못 키워도 그 다음 수는 키울 수 있으나 작은 잎을 키워야만이 그 다음에 순들이 영양이 많다 생각가 커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 해수에 의해서 뿌리 발달이 돼서 영양이 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정해져요. 우리가 사과 꽃눈이 크기가 적더라도 초기 연면시비 해수에 따라서 거의 크기가 대동소이가 같아지는 시점이 여기에요. 또 가지가 처져서 하단부에 있는 과실도
꽃핀 시기에는 거의 같아요. 그리고 초기 잎의 크기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실을 크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봄에 그 연면시비 횟수에 해당합니다. 살을 찌워 놓으면 비에 의해서 이슬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먹어요. 그러나 비가 와버리면 이 영양소는 다 써버리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시비 횟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뿌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연면시비를 자주 해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쑥쑥쑥쑥 잘 커요. 그거는 우리가 전자의 농가들이 활용해보면 데이터 나온 바입니다. 그런데 연면시비가 좋은 건 맞아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설탕량은 이제 연면시비부터는 3kg를 쓰는데 이건 7월 15일 기점으로 끝납니다. 설탕은. 왜 끝나느냐? 과실이 크면, 알이 커지면 햇빛에서 설탕물이 마르면서 사탕이 맺혀요. 그럼 피부가, 과실 피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설탕은 7월 15일까지를 3kg를 쓰는데 절간을 좁히고 잎의 길이를 좁히고 넓이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얘가. 넓이는 누가 넓게 만들냐면 골드그린 영양이 넓게 만들고 두텁게 만들어줘요. 그게 과실의 종방향을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다 자란 잎은 셋순이 5cm 이상 나가서 잎이 펴지고 진해지면 이 시기부터는 거기에다가 염화가리를 1kg 첨가합니다. 셋순이 더 길어지고 잎이 두꺼워지면 염화가리 2kg, 3kg까지 늘립니다. 이 염화가리는 언제까지 쓸 거냐면 수확 때까지 염화가리 쓸 겁니다. 초기에는 잎을 노란빛으로 두꺼우면서 노란빛으로 바꾸면 그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어요. 생식이 부여되기 때문에 과실이 빨리 자라고 웃자람이 방지되는데 잎이 두텁고 새카맣게 진하다 하는 정도로 진청색이 되면 될수록 가리 농도를 3kg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잎이 연한 빛으로 가야만이 도장이 안 되고 과실이 많이 먹어요. 봄에 연면시비는 7월 중순까지 골드그린 2번에 골드칼라 1번, 여기에 설탕 3kg, 염화가리 1에서 3kg. 이 염화가리 역할은 우리가 쓰는 자재보다 싸고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자재가 농자재로 우리가 뭘 넣어가 쓰는데 봄에 억제를 시켜버리면 잎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사과의 종방향 길이나 줄어들는과 동시에 잎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봄순이 잎의 두께가 가지 굵기가 안 굵어지면 도장지가 많이 자라요. 웃자람이. 웃자람 형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웃자든지 그 결과는 초기 연면시비 횟수를 늘려야만이 도장지 발생 이전에 우리는 봄순을 굳게 만들고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로 영양 전달을 많이 해야만이 이 가지에 오는 영양소를 뿌리에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도장지가 나버리면 관이 도장지 쪽으로 많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지가 자라기 전에 연면시비 횟수가 무엇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야만이 도장지로 달아난 영양소를 잡아서 과실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봄에 어릴 때부터 유목 때부터 비료를 많이 먹은 나무들이 도장지가 적게 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최 회장님 댁에 나무가 사과가 안 열고 이렇게 큰 나무들이 간간히 드문드문 있습니다. 저건 우리 관리자에서 척지를 길게 뽑아서 그 에너지를 써버렸으면 바뀌었을 건데 전정하면서 똑같이 균일하게 해버리니까 봄수는 작고 여름수만 크게 자랐다. 그거는 출발 단계에서
어릴 때 유목 때 비록 이 시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척지 발생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엇박자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우리는 가지를 비틀고 희우고 할 때 면적을 확보해 줬다라면 이 밸런스가 또 바라졌을 건데 매번 그거를 바루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가온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신 만큼 아주 많은 양의 착과량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면 이 시가 약 15cm 내외까지는 0. 큰 나무들은 많이 먹은 거는 0.25 그리고 큰 나무들 아래쪽에도 0.5 정도의 이 시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자라지 않고 과실이 열리거나 이런 형태로 된 나무들은 이 시가 지금 표면에 15cm까지는 많이 없더라도 15cm부터는 30cm까지 이 시가 1.2에서 1.5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농장에서는 기비를 요소 처방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 회장님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지금 현재 이 농장에서는 비분을 밑에는 많이 있다. 그리고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산하고 칼륨하고 다른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비로 요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표면 이시가 낮다. 그리고 착과량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초반에는 우리 최 회장님이 연면시비를 자주 해서 이끌어내는데 후반에 가면 저 밑에 있는 이시까지 뿌리를 못 뻗치면 표면의 이시가 양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과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이시를 1.5 정도로 이끌어 가야 돼요. 가을에 가서 1.0대로 낮춰야 되는데 여기는 모래 땅에 밑에로 가면 자갈이 썩혀 가지고 유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실량이 많은 농장들은 삐딱밭에 그런 데는 비료를 모닥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지금 여기는 모닥 안 줘야 되는 게 밑에는 비료가 일정하게 많이 있습니다. 15cm 아래.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이시를 끌어올려야 된다. 여기만. 근데 표면에 이시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비료를 빨리 주면 녹아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뿌리가 뻗어 나올 시점에 4월 초에 주는 게 적합한 시기로 봐요. 그러면 4월 초도 사실은 빨라요. 더 조금 늦춰야 돼요. 4월 10일이나 15일 때는 낮춰서 그러면 뿌리가 뻗어 나와 있을 때 그때도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 원인은 초기 연면 시비로서 행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에 흡수해서 이동량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일찍 지어가지고 비료가 자꾸 내려가면 또 밑에만 비료가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4월 초를 이야기했지만 4월 15일 정도가 최고 좋은 위치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 연면 시비는 중요성을 많이 부여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개발하기 위해서 3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 32년이 걸려버렸냐니까 한 가지 하고 나면 한 가지가 안 맞아요. 저도 후계자 농업경영인 새농민 수상 농림부 신지식인장까지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부분은 잘할 수 있으나 전체를 융합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완성시킬 때는 황금알농법을 완성시킬 때는 그 단감나무에서 잎이 500원짜리 동전마트 할 때 시작해서 4월 18일에서 5월 10일 22일간에 6회를 연면 시비했습니다. 그래서 생육을 리드했다는 거죠. 이거는 토양의 비료량하고 무관하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면 시비에서 완성화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서는 저희가 이거를 학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2년간에 걸쳐서 정립을 시킨 게 황금알농법 4대 공식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사과에도 과대지의 잎의 센티미터를 세분화를 시키고 그 크기를 나누면 황금알농법처럼 4대 공식을 만들어서 잎의 크기와 모양, 잎 자루 길이 이걸 나눠서 크게 나눈 다음에 잎 자루 길이, 과총엽에서 몇 번째 잎의 크기, 요거는 넓이 길이를 두 개 합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설탕을 써버리면 종방향이 짧아집니다. 잎의 종이 잘라지기 때문에 잎의 센티미터를 나눌 때 종과 행을 분류시켜야 됩니다. 단감은 기름기가 원래 긴 거기 때문에 4대 공식을 개발할 때는 설탕을 안 썼습니다. 4대 공식을 개발하고 난 뒤에 설탕을 적용시키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잎의 길이가 25cm에서 23cm, 2cm가 길이가 줄었어요. 절간도 땡기고. 그래서 지금 사과에서는 설탕을 3kg 쓰는 게 단감에도 같은 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설탕은 피해가 없는데 뭐가 피해가 일어나면 염화가리입니다. 복숭아에서는 염화가리가 3kg에 가면 잎이 타요. 근데 단감이나 사과나 옛종들은 초기에도 5월달, 6월달에도 염화가리가 물 500에 3kg가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잎이 두꺼운 잎이 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염화가리는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잎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이동을 시켜서 과실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잎 속에 질소분에 비례한 가리 함량을 높여버리면 잎 속에 있는 영양소가 빨리 이동해요. 그러면 과실은 영양소를 먹고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우리가 몸에서 대사작용한 산물이 계속 과실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는 우리의 필수적인 선택 요건이죠. 과실을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목면 시비의 설탕은 우리의 과실의 동농, 피부를 냉해로부터 이겨내는 하나의 큰 영양물질이고, 그리고 절간을 좁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영양 에너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 그 7월 15일까지에 대한 강의가 요 속에 들어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단락으로 보고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요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 후에 후반기에 대한 거와 단풍에 대한 걸 또 따로 하겠습니다. 예. 요쪽 먼저 질문하죠. 아까 연면시비 게시 처음 연면시비를 할 때 대표님 유튜브에는 만개하고 나서 꽃잎이 있을 때도 그때도 시작하고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되는데 네. 우리가 목면 시비의 영향으로서 그 색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횟수를 너무 늘려버리면 그 영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늘릴 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라 그러면 제가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직접 눈치껏 내가 올해 얼마를 생산하겠다에 따라서 바꿈을 하세요. 지금 전반기 지금 말씀드린 강의 외에도 후반기 강의도 질문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있다고. 네. 네. 그린하고 설탕하고 또 염화가리를 넣는 시기가 7월 15일 이후로는 설탕을 빼고 염화가리를 골드 칼라와 칼라하고, 그런데 그 염화가리를 낙화 후에 5월 달서부터 염화가리를 같이 혼용해서 쓰라고 제가 그 전에 써도 됩니다. 잎의 두께에 비례합니다. 염화가리 사용은 잎이 진녹색이고 두꺼운데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7월 15일 이후 아닙니다. 관계없이 그 전에 들어가요. 채순이 5cm 넘어가서 잎이 과총엽이나 잎이 진하고 두꺼울 때는 염화가리를 써도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억제제를 쓰는 걸 쓰지 말고
에너지화해라. 아, 염화가리로 대체하라는 말씀이시죠? 설탕과 염화가리를 대체하라는 겁니다. 영양소는 올리죠. 예, 아까 밖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대기를 가을 일찍 두면은 안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미생물 제재를 쓰면은 뭐 그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이래서 이제 보면은 미생물 제재를 그걸 써야 되나, 안 그러면 이거 안 써도 관계가 없는가, 그리고 뿌리 발근제도 이게 쓰는 게 낫는 동 그것도 합니다. 예, 뿌리 밝은 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잎이 두꺼워서 강의 중에 계속 뿌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 호르몬으로서 에너지는 움직일 수 있으나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점심 시간에 우리가 일하는 분들한테 소주를 조금 물하고 먹여 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키면 오히려 일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발근제가 호르몬의 역할은 가지고 있으나 그 역할로서는 황금알농법에서는 권장을 안 해요. 잎을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뿌리를 뻗쳐서 저절로 됩니다. 강원도에 서춘천에 있는 뿌리 혹병 배추, 골드그린, 설탕, 연면시비하고 쿨러 돌리거나 비가 오면 쇠뿌리가 내려서 뿌리 혹병이 굶어 죽어요.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저쪽에. 자생종 아오리에 대해 가지고 좀 해줍니다. 예, 조금 마지막에 연면시비는 횟수를 최대한 빨리 당겨야 커지겠죠. 기름기가. 그 홍로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이제 전환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6월 말에 했대요. 그러니까 아오리 같은 경우도 더 빠르니까. 아니요, 6월 말에 했어요. 이 정도 시점. 예, 그거는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장과 생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방금 내용이 염화가리와 잎두께 함수관계를 잘 활용했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잎을 최대한 빨리 두껍게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가격 차이가 한 다치 두 다치 차이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변하죠. 크기에 따라서 아오리가 쬐끄만한데 그걸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내려갈수록 가격 차이 많이 편차가 생기죠.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건 언제 만드냐면 봄에 결정이 끝나버려요. 잎의 크기와 두께에서 끝나기, 뿌리를 뻗치고, 이 동작이 다른 우리가 보다 더 빨라야 된다. 남들보다. 우리 부사 짓는 거는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 행동이 좀 편차가 있는데 아오리나 썸머킨 같은 거 빠른 사과들은 공간이 여백이 많이 없습니다. 걔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홍로는 잎이 사과를 따고 나서도 잎이 두꺼워지고 꽃눈이 커지는데 그놈들은 또 꽃눈이 안 커지고 도장지만 튀나버려요. 그거 이상하죠. 그거는 본성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시라고. 그 대신 봄에 동작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수확 이후에도 단풍 들이는 색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잎을 약간 두껍긴 하나 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도장해버립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염화가리를 많이 썼을 때 나무가 빨리 늙는 현상은 없습니까? 이시량, 토양의 이시량, 비료량.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잎이 얇은 상태에서 착색제나 염화가리를 써서 잎이 더 얇아지가 나무가 굶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는 비록 이시량이 낮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시 측정 이시량을 주는 것 같으면 연면시비가 잎을 살을 찌우라 그랬잖아요. 오물이 있는 상태. 오물이 있는 건 잎이 살이 빠진 겁니다. 잎을 펴야 됩니다. 펴져 있는 건 잎이 살이 찐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잎이 펴져야 살이 찐 겁니다. 예. 염화가리 대용으로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제품하고 그거라면 결합이 일어나서 나빠집니다. 그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염화가리 쓰라는 겁니다. 염화가리는 농협에 팔고 가격 싸죠. 예, 그랬어 주죠. 예, 또 다른 예. 목련 시비를 할 때 그다 이제 깍지 약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퐁퐁을 살이든가 뭐 혼용을 하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퐁퐁이 정확하게 뭔 역할을 하는지요? 침투제. 침풀이요. 그렇죠. 퐁퐁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착제를
황금언농법에서는 잘 쓰지 마라 하는데 균의 종류나 충의 종류에 따라서 전착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퐁퐁이나 슈퍼타이 그 물에서 쓰는 거 있죠. 그건 똑같은 놈이에요. 그거는 잘 침투를 하고 흡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균을 잡을 때는 전착제를 쓰는 것도 좋은데 양파에 녹균병 잡을 때 전착제를 쓰면 녹균병이 더 많이 해버려요. 분을 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에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분을 벗기지 마라. 그 분이 벗겨진 원인은 잎 두께가 얇은 게 주된 원인입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잎에서 영양산물이 과실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과실에 분이 자꾸 빠져요.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몇 그램이었습니까? 예, 퐁퐁은 몇 그램? 500ml에 몇 그램이었습니까? 500에 한 4리터까지 있어. 식용유가 통풍을 안 넣으면은 저 물에 희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가성 소다나 슈퍼타이나 동일한 그런 제품을 넣었을 때 식용유는 기름하고 혼합이 되죠. 예. 저랑 억제제를 치잖아요. 비비풀. 그 쳐도 됩니다.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우리 최영석 회장님 그 비비풀 치야 됩니까? 안 치야 됩니까? 답이 됐습니까? 설탕으로 조절합니다. 예. 이번에 그린하고 칼라를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돼가지고 이제 봄에 이래 이제 잎이 나고 아마 쳐야 될 텐데 여기 내가 아직 확신이 안 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에 공부를 다 해서. 예. 뒤에 분. 예, 퐁퐁은 그 유막 코팅 시에 2에서 4리터 사용해야 하는데 그 목면 시비 할 때도 방금 누가 질문하셨는데 퐁퐁을 깍지벌레하고 잡기 위해서 사용하시나 말입니까? 예. 아 그럼 깍지벌레 약도 그 죽이기도 하고 퐁퐁 자체도 깍지벌레 죽여요. 아 그럼 그린 2리터 설탕 뭐 한 15kg 하고 퐁퐁 한 2, 4리터. 예.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 없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죠. 간간히 있습니다 그게. 아 그래요. 예. 이제 요 조금만 이제 질문 저 한 번 받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비비풀이라든지 이런 거 비비풀 종류를 줄 때는 생장을 억제시켜서 꽂는 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그걸 쓰는 걸로. 장애만 줍니다. 네? 장애만 줍니다. 멈춰서 장애만 줍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꽂는 형성하는 데는 지금 연면 시비만 해도 큰 뭐 문제가 없고. 염화가리가 하고 있습니다. 생식 부위는. 자, 꽂는 분할을 우리가 자라면서 동시에 하는데 단감나무 가지가 있으면 꽃눈이 위에서부터 상부에서 하부를 되어 있는 거 되어 있죠. 보통 보면 꽃눈이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지 내려오죠. 이거를 역으로 했습니다. 잎에 설탕을 써서 절간을 좁히고 염화가리를 써서 골드그린을 써서 잎을 살을 찌웠어. 염화가리를 써서 잎을 노란빛으로 바꿔서 성장과 형식을 부여시키게 하는 거예요. 단감이 착화된 잎의 한 장을 공간을 두고 그 위에 잎들은 꽂는 분할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법을 만들어낸 거죠. 과거에 알고 있던 우리는 위에서 꽃눈이 해 내려오는 걸 황금알농법을 이걸 뒤집었죠. 역설해 냈다는 거죠. 획기적이죠. 이건. 그래서 그건 어떤 거와 두 가지가 연관이 있냐면 그 시기에는 단감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까지 뿌리가 안 나와요. 사과는 그때는 뿌리가 많이 뻗었겠죠. 그래서 사과를 단감보다 다루기 쉬워요. 뿌리가 먼저 뻗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뻗치기 위해서 무슨 동작을 하면 초기 연면십에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잎이 두터워진 상태에서 색이 진하면 가리를 혼용할 수 있다. 가리는 도장을 억제하는 생식 그 영양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설탕으로서 절간을 좁혀서 잎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비비풀이나 규산
야만이나 석회보르덱으로 새순이 다 자라고 잎이 크기 전에 이런 물질을 쓰게 되면 잎이 그 상태에서 굳혀버려서 초기 봄순의 굵기나 잎의 두께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도장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봄순이 굵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뿌리에서 이 관으로 영양소가 많이 이동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봄 자람을 멈추게 해버리면 규산 같은 거는 요 마디에서 끝이 나는데 규산을 살포했으면 꽃눈이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규산은 꽃눈이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갈반 때문에 석회보르덱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쓰세요. 잎이 다 자라고 난 상태면 내가 병을 이기려면 덜어 자라서도 써도 되는데 그거는 감안하시라는 거죠. 잎이 충분히 다 자란 거는 석회로 한번 굳혔더라도 다시 영양으로 살을 찌울 수 있는데 다 크기 전에 써버리면 굳어버려요. 그 상태에서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새순을 빨리 짧게 다 키우는 게 설탕과 가리, 골드그린, 골드칼라입니다. 이제 이해 답변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보다 빨리 키우되 잎의 개수는 확보하는 게 절간을 좁히는 겁니다. 좀 초기에 쓰는 가리 양은 1kg에서 3kg까지 잎이 확보된 양으로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최 회장님, 우리 몇 cm에 대해 가리 쓰지? 아까 예. 5cm 예, 기준 5cm 넘어가면 쓰면 됩니다. 그 정도 넘었어야 됩니다. 예, 그래 색이 나와야 돼. 잎색이. 색이 안 나오고 너무 연할 때는 가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설탕만 해도 충분합니다. 잎색이 진하게 하고 좁혀주는 건 설탕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요거를 생식기에는 부여를 시킬 때는 잎이 약간 야물어져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5cm 넘어가면 아래쪽에 있는 과촉잎들은 이미 커가지고 폐지가 야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cm에서 10cm 내외 가기 전에 한번 억제시킨 위치가 나오거든요. 거의 농장에 가보면 이 가지 속에 어떤 사람은 앞에 2분 정도를 억제를 시켜가지고 잎을 굳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농장들은 가면 도장지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어쩌든지 봄수는 굵고 통통하게 빨리 키워야만이 도장지 발생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반기, 전반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7월 15일 이후에, 이제 7월 15일하고 정리를 하면, 이제 아오리나, 썸머킹, 얘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얘들은, 7월 말까지, 6월 말까지에 하고 그 유를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또 생식과 성장을 동시에 따라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7월 10일 되면 수확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네. 썸머킹이 며칠 날 땁니까? 썸머킹요. 아오리. 저희는 썸머킹이거든요. 예. 7월 10일 7월 10일 따고요. 아오리는? 아우리는 따고 난 후에 따겠죠. 7월 말부터 7월 20일 넘어서면 아오리 따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약간 땡겨가지고 하세요. 그 칼라 쓰는 거는. 그리고 빠른 시간에 연면시배가 성패 끝나버리거든. 두 종들은 초기 연면시배가 성패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지금 3월 달부터 많이 비기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3월 달은 많이 안 먹습니다. 목면시비부터. 목면시비부터. 그리고 조생종은 칼라를 땡기 사용하는 거예요. 예, 약간 땡기세요. 칼라를. 좀 중반에 넘어갔을 때 수확기가 이제 얼마 남았을 때는 그 이렇게 될 때 그린 한번 칼라 한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그래가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 조금 얼마 다 됐을 때는 칼라만 칼라만 쓰되 엽색이 결정을 합니다. 두껍고 연하게만 만들면 최고의 품질이 나옵니다. 두텁고 연하게. 그러면 연하게 만드는 건 가리가 따라가면서 합니다.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방금 이야기의 내용이 쟤들은 빨리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만생종 부사는 이 기간이 천천히 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후반기에 왜 글인 안 쓰고 칼라만 써라 그러냐면 이미 그때는 많은 영양소가 과실로 이동합니다. 많은 영양소가 과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칼라를 써도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가도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하고 칼라하고 두 제품을 보면 칼라가 월등히 좋습니다. 무겁습니다. 들어보면 영양소가 그린하고 칼라하고의 그 조금 있습니다. 그린하고 칼라는 그린은 칼슘이 없습니다. 칼라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 종들에서는 2번에 1번 치면 맞아져요. 그러나 전반기에서 그렇게 하고 만생종의 후반기에 가서는 7월 15일기 때문에 칼라만 쓰라는 거죠. 수확 시기를 당기는 거는 누가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가리가 들어가서 수확 시기를 당깁니다. 근데 그 가리 함량은 1에서 3kg는 가을 생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잎이 두꺼우면 골드 칼라를 쓰지 말고 염화가리만 써도 괜찮습니다. 잎이 두꺼운데 골드 칼라나 그린을 계속 쓰면 도장을 합니다. 소화를 다 못 시켜요. 영양제가 좋다고 해서 계속 쓰면 안 됩니다. 뿌리에 비분이 적당량이 있으면 연면십이 영양양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가리는 줄이면 안 돼요. 그럼 농도가 전략되겠죠? 골드 그린 칼라를 줄이가 적게 쓰면 되니까 농도를 낮춰도 되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잎이 일을 해서 가져온 산물의 잎의 형태나 두께를 보고 우리는 결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7월달 이후에는 설탕을 500g까지 쓰는 것은 무방한데 그 잎이 일을 잘할 때는 설탕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는 결정해야 되냐? 내일부터 뭐 3, 4일 뭐 일주일 비가 온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 오기 전에 방제 작업을 할 때 그때는 설탕이 참 좋은 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올 때는 잎이 살이 빠지기 때문에 영양제도 없고 또 잎이 약간 두꺼워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도 설탕도 조금 써주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일을 잘할 때는 안 쓰는 게 잎 영양제도 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잎이 살이찌가 펴지고 진하다. 이때는 골드 칼라를 안 쓰고 설탕만 쓰고 염화가리 쓰고 설탕을 한 500g만 살짝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 수확 시기가 썰이 오기 전에 자기가 다 익힙니다. 부사를. 그리고 이 과실이 다 익은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는 꽃핀 자리 약간 벌어져요. 그게 다 익고 잘 큰 사과지 색만 잘 낸 사과는 좋은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으나 색깔은 하나의 눈으로 보는 만족밖에 안 됩니다. 사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첫째, 색깔을 좋게 만들어서 동물의 기호도를 높인 거예요. 색깔이 좋으니까 당신 동물들이 잘 따먹어라. 그리고서 내 씨앗을 번식해라. 그 다음에 맛있고 소화 잘 되게 해놨습니다. 맛있고 소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싶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동물이 뜯어 먹다가 갖다 놓든지 이랬을 때 썩지 않게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동물이 오래 살게 해놨습니다. 오래. 동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해놓은 게 사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적의 사과는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인정을 받아버리겠죠. 우리는 일본의 기적의 사과를 사와서
아니면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과를 가져가서 동시에 잘라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잘라가 비행기 싣고 와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증명을 해서 우리도 우리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 가서 우리는 기재개 사과보다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한 사과 누가 먹을 겁니까? 제주도 밀감 농사 짓는 거와 우리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밀감 사왔을 때 한 박스 2만원도 잘 안 하죠. 근데 집에 갖다 놔면 색깔이 안 예뻐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색깔 가지고 안 따져요. 맛이 있을까 없을까, 좋은 놈이 맛이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먹어보면 아이고 역시나. 그래서 10kg 사다 놓으면 어떤 집에 가면 3분의 1은 섞여내버려요. 안 먹으니까. 그 말은 방금 전에 사과나무가 한 일의 결과물입니다. 사과에 비료를 너무 적게 해줘서 맛이 없다. 전년도에 제가 9월달에 일본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방송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과밭하고 비료가 똑같아요. 제로에서 0.3.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과밭에 제로에서 0.3. 사과가 안 익어서 썰이 마칠 때까지 두고 있어요. 그건 뭐 하고 있습니까? 이파리 치 뜯어가지고 색깔만 빨갛게 내고 있어요. 왜 이파리 뜯어야 됩니까? 잎 두께가 얇아서 잎이 누워있는 거예요. 연면시비에서 이 시에 비료량이 맞으면 잎이 딱 일어서 있어요. 잎 자루가 일어서고 잎은 이렇게 딱 뒤적여져요. 부처님 손. 이 상태라면 과총력 조금만 떼면 됩니다. 잎 과일 옆에. 그 외들은 딸 필요가 없습니다. 잎이 바짝바짝 일어서기 때문에. 김천의 짠돌이 아저씨가 과총력 따는데 인건비 3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잎을 다 따버리면 사과를 햇볕에서 꾸부가 익히면 맛대가리 없어요. 햇볕에서 꾸부 익힌 사과는 앞으로 누가 먹겠습니까? 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정말 색이 좋아서 사먹고 맛이 좋아서 사먹고 소화가 잘 돼서 사먹고 또 먹고 싶어서 사먹고 마지막에 뭡니까? 생명이 연장된다 해서 사먹고 여기까지 사과나무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사과나무가 원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잘 도와주고 요렇게 만들어야 요렇게 잘 만들어서 어떤 비교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하고 딱 맞부딪혀서 이겨서 사과를 팔아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예산에서 사과 강의를 하고 왔는데 요렇게 한 자리 서서 2시간을 뻥을 쳤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한금을농법 대표 최 회장님 사과 내가 한 상자 얻은 걸 저를 꼬셔가지고 하나 두 알 얻어서 잘라가지고 저거들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사과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쪼개놓으면 약간 색이 가버려요. 우리 최 회장님 사과는 잘라놓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40일까지 가도 뽀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래 못 가요. 정말 똘똘뭉치가 잘해야만이 소비자는 우리 편으로 와요. 밀감이 색깔이 안 좋아서 안 사먹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우리 사과 지금 아직까지도 햇볕에서 꾸부가 생내는 거 하고 있잖아요. 반사핀을 깔고 잎은 사과에 멜가이 깨끗하게 뜯어놓고 야 깨끗하게 잎 작업 잘했다. 소비자가 봤으면 잎이 일을 해서 사과를 만들고 있는데 잎을 다 찢어놓고 저러고 있으니까 인건비 들여서 손해.
맛없는 사과, 가벼운 사과 만들어서 손해. 결국엔 소비자까지 달아나버려요. 정말 맛있고 좋은 사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뺏겨요. 과실산업, 시간이 지나면 그 품종을 많이 심어서 무너집니다. 캠벨 포도도 무너졌고, 작년, 재작년에 복숭아도 청도 공파장에 마당에서 경매를 불러요. 안에 지붕 아래서는 경매를 못 부르고 마당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단감, 가을에 많이 나갈 때 한 박스 2,000원 합니다. 가락 공파장 흐른 것들은. 상품은 비싸요. 3만원대 넘게 나와요. 단 크다는 것밖에 없어요. 색좋고. 좀 짤짤한 거 인건비 많이 들고 농비 더 많이 들었어요. 작은 거는. 큰 거는 농비가 더 적게 들었어요. 개수도 적게 줬고. 작은 것들은 인건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돈은 더 싸게 받아요. 한 박스 2,000원 받으면 박스비 1,200원. 서울 올라가는 차비 1,000원. 공판 수술하면 내 돈 보태줘요. 단감 한 상자 생산하는데 7,000원 이상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산한 사과가 앞으로는 10kg에 과연 단감 가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과 농사 안 진다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망할 사람 망하고 또 짓고 있어요. 단감 가격이 20년 전보다 월등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전략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과 지금 현재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몇 년 전에 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사과나무 심게 된 면적이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늘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지대가 이미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 사람들은, 외떨의 사람들은 또 많은 공부를 해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은. 세상살이는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낚시터에 가도 내 자리에 남이 앉아있다. 내가 고기 잡으러 가려고 낚시터에 아무리 좀 일찍 가도 내가 낚시터 좋은 자리에 남이 먼저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가 뺏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먼 데서 또 가까이서 오신 우리 장목반 회원 그 웹분들이 내 자리가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디에 있는지 많은 생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장과 다 이길 수 있어요. 요것으로서 후반기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풍 들이기는 잎의 두께의 양에 따라서 가리 양이 달라지고 잎 뿌리 토양 함수량에 따라서 가리 양이 달라집니다. 잎이 두껍고 잎의 함수량이 많을 때는 물 500에 설탕 염화가리 10kg. 그런데 기계가 돌아갈 때 턴할 때는 기계를 부무기 끄라는 겁니다. 돌면서 때려버리면 계속 한쪽을 맞으면 그 나무 잎이 타버려요. 그리고 잎이 얇거나 가물 때는, 가뭄이 있을 때는 염화가리를 7kg. 거기에 이제 설탕 3kg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드 칼라 2리터. 요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연마가리 10kg, 설탕 한 포,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단풍비료 하러 가서 잎이 다 떨어지고 머리에만 잎이 있었거든요. 다나무가. 그래가지고 단풍비료를 그래 줬거든요. 11월 초에 그래 주고. 예. 그리고 참 단풍비료 그래 주고 또 유막 코팅을 이제 12월 초에 했어요. 예. 우리들 동안 추워가지고 12월 초에 이제 했는데 맨 처음에 그거를 이제 단풍비료를 하고는 몰랐고 이제 유막 코팅을 하니까 유막 코팅은 이제 그거를 식용유를 두 통이었어요. 예. 두 통 넣고
퐁퐁을 4리터 넣고 예. 그러가 했는데 겨울에 전지하면서 보니까네 꽃눈이 죽어는 게 많아요. 아 그게 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반돼 가지고 잎이 떨어지면 그 자기의 그 꽃눈의 형성이 조금 부실하게 된 데는 그 연한 조직에 파고드는 기름의 습성, 기름 때문에 그런지 가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름 때문에. 기름 때문에. 예. 가리는 살포했다고 잎만 타 죽는 거지. 아 꽃눈 안 죽고. 예, 꽃은 안 죽습니다. 기름이 파고들어가는데. 기름을 이제 2초랑 넣었으니까 예. 30리터죠. 예. 30리터에 퐁퐁 4리터씩 넣어서 했는데. 네. 기름 농도가 이제 어떤 이제 그래서 농도를 그 조금 낮추도록 그 25리터 쓰라 그랬는데 25리터를 써가지고 반통 정도 27에 25리터 쓴 거는 가원에 가보면 일부 꽃눈이 작은 것들 한 개씩 감겨 있어요. 그 대신 나무 몸통을 보면 함수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나무 껍질이 일어나 나와요. 나무 안에 수분량이 많은데 요게 이제 그 속에 단점이 작은 가지들이 눈들이 하나씩 그 일부 기름이 타고 들어간다. 요거를 또 동일하게 그 마늘에다 전에 한번 시험해가 적용시키가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적용시키니까 가을에 마늘이 온도가 따뜻해 버리니까 그 해는 기름이 또 타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한 것 중에서 그 마늘이 실패작이 나왔어요. 예, 그 제가 이제 예, 그래서 기름 농도를 기름 농도하고 그 다음에 가지의 경화도 잘 형성되냐 요 차이에서 조금 그 뭡니까 저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래 됐을 때 단풍이 덜 들고 갈반이 되고 이랬을 때는 기름 농도를 좀 낮추겠어요. 예, 그게 이제 가리가 많이 그러면은 가리를 줄여야 되고 기름이 많이 그러면 기름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그 30리터를 넣었을 것 같으면 한 20리터나 뭐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1000짜리죠. 500리터. 500짜리에 식용유면 얼마였다고요? 두 초랑요. 두 통에 한 통 반 정도 낮춰. 그 한 통 반 낮춰보고 내 가원에 그걸 못 견디면 그 한 통 정도 따지. 그러니까 통이니까 괜찮던데 장애 없더라고요. 두 초랑이었거든요. 두 예, 초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마다 이게 다른 게 그러니까 그냥 보면 나무는 멋있어 빨갛게 막 기름 쳐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아니. 예, 요 정리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기름은 이제 다른 물질하고 달라 가지고 농도나 우리 그 박충락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가을에 그 눈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두통류도 전혀 멀쩡해요. 눈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밭 같은 데는 어떻게 요 정도 되면은 두통이 돼요? 요 정도도 가지고 살벌 했는데 눈이 요것도 좀 약합니다. 이건 꽃눈이 약한 편인데. 예, 약합니다. 요것도 갈바늘에 좀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한 통 반에서 두 통 했는데 그 농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농도를 내 밭의 적정 농도를 한 통부터 올려가세요. 조절을. 그게 그리고 그 갈바늘로 해서 일치 조기 낙엽이 진 거는 가지가 물러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파고 들어갔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그 다음에도 많이 그 대두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가리가 때문에 그런지 기름 때문에 그런지 이제 둘 중에 하나 알았으니까. 예. 가리는 뭐 10kg 써도 관계가 없고. 예. 이제 요것만 유막 코팅할 때면 조금. 예, 그거만 조절하죠. 예, 또 다른 분. 유막 코팅을 다 했는데요. 예. 전면 살포를 했습니다. 예. 3말 반을 졌는데. 예. 동제 방제 기계 유제를 또 사용해도 되는지. 큰일 나면 나무 죽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우리 유막 코팅을 하면 이제 그 석회 유황합제 그 다음에 그 기계 유제 요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박충락 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일 적정량을 찾았는데
침투력이 좋게 위해서 흡수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한 통에다가 식용유양을 퐁퐁양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고루 빨리 스며들게 만들어서 충과 균을 죽이는 거. 그 대신 빠른 시간에 정발하겠죠. 그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나무 색깔하고는? 지금 나무는 뭐 지금 색깔하고는 다른 뭐 별다른 점은 없어요. 아니 색깔이 안 쳤는 것보다 좀 빨랄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 우리가 기계가 주는 거 똑같고 왜냐면 이것도 맹거 기계하고 똑같은 성질을 한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맹거 저뭐 똥에 같은 것도 기운을 맞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기계율을 안 쳐도 내가 똑같은 게 효과가 나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예. 그 사과나무가 아닌데 호두나무에 대해 가지고 이시량하고 그 사과나무가 똑같이 접목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시량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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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밀식인데 1m서 그 나무 거리가 1m씩 심은 원래 한 7년차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이시량이 이제 그게 0.8이고 수확 무렵에 0.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료를 어떤 데 주다 보면 이시를 찍어 보면은 어떤 거는 뭐 0.4도 나오고 어떤 건 지금 현재 0.7도 나오고 뭐 이래 나오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 이래 뭐 지금 뭐 0.6 정도 되는데 이걸 이시를 비료를 주다 보면 평균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시량이 높은 그 같으면 일일이 뭐 개별마다 그걸 시비를 못 하고 그 일률적으로 그래 주다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밀식 같으면 0.8이라고 했는데 1.2나 1.3 뭐 이 정도로 올렸다가 이제 연마가리나 후반기 7월 이후에 이제 연마가리와 이제 그 칼라 가지고 그냥 색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봄부터 연마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나무들이 개체간에 지금 방금 밖에 조사했잖아요. 착과량에 따라서 비료를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바뀌어요. 착과량이 많이 나면 비료 적게 먹고 우리는 사과가 많이 열었으니 비료 많이 먹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가 돼요.